네, 밤사이 뉴욕 증시 유가가 장 막판 들어서 소폭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가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유가 출렁임이 계속되는 장세기도 하고요. 또 이 채권 금리가 올라도 너무 올랐기 때문인데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우리 시장 전략 세워볼지 바로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네요. 바로 이제 미증시 마감 시황부터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우선 뭐 밤사이에 유가는 조금 낮아졌는데 귀금속 가격이 또 큰 폭으로 빠졌었죠. 일단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사실은 이제 WTI는 크게 급등락을 안 했었는데 브렌트유가 이제 미국장 시작하기 전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부담을 줬었고요. 이거는 이제 이란의 가스전을 이스라엘에 폭격을 하면서부터 이제 좀 위기가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네타냐후 총리의 뭐 립서비스 더는 공격 안 한다, 뭐 네. 거의 다 부셨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런 유전이나 가스전은 공격 안 하겠다라는 취지 얘기한 거하고 트럼프는 몰랐다. 뭐 립서비스에 의해 가지고 좀 센티가 개선이 되는 그런 흐름이었지만은 전체적인 그림 자체를 보면은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뭐 조금 빠졌다 해도 여전히 100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채 수익률 자체가 좀 계속 고금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가 역시도 좀 밀리긴 했다고 해도 사실 의미 있게 밀린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시장이 그 펀더멘탈은 좀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센티에 의해서 반응하는 네.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역대급 실적 발표가 났는데도 세론이 나왔죠. 근데 이제 그렇죠. 나왔던 내용은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 집행하는 것들이 좀 더 가속화되기 시작하면 다시 공급 과잉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세론성으로 나온 거라고 일단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었던 거군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시장에서 환율이 1,500원을 돌파를 했다가 그래도 밤사이 한 20원 정도는 내려갔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뭐 실질적인 펀더멘털을 훼손할 정도로 지금 이 환율이 급등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고 싶은데요. 뭐 실제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30% 급증한 시점에서 이미 주가가 타격을 받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펀더멘탈 이슈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지금 그 이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글로벌 그 기타 통화들이 영향받는 거 같이 영향받고 있는 거고 지금 펀더멘털이 훼손될 정도로 아직은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뭐 비축류도 다행이네요.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가 변동성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저유가의 수혜를 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제가 되묻고 싶은 거는 지금 유가가 WTI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전후라면은 이게 과연 돈의 가치의 하락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 비싼 거냐? 자, 저 2008년도 그 당시에 유가가 150불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코카콜라인가 이런 것들 사이다 같은 가격이 1,000원이 안 됐었던 걸로 아는데 네. 지금 2,500원 하죠. 아, 그렇네요. 김밥값이 1,000원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4,500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는 거는 장기화돼 가지고 진짜 수급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센티가 좀 눌려 있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발언이나 기사나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게 오히려 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코카콜라 예시를 들으니까 이게 펀더멘털 훼손 자체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안도감이 또 한편으로는 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인이랑 기관 동반 매도세가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 3월 코스피 시장에서 외인이 딱 3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순 매도세를 보였더라고요. 이게 뭐 이란 전쟁 지속될 때까지는 계속될 거라고 보세요?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우리 증시가. 네. 어찌 됐든 간에. 그리고 이머징 마켓 지수에 지금 편입이 돼 있지 않습니까? MSCI 지금 선진 지수 편입이 안 돼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지수 내에서의 비중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글로벌 또 1위잖아요. 그러면은 비중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럼 기준 가이드보다 올라가 있으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AI 노이즈가 있었잖아요. 네. 과잉 투자 아니냐? 이게 언제까지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하면서 엔비디아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을 때도 5% 빠지고 이랬었는데 그렇네요. 우리는 쇼티지라고 해서 계속 올랐어요. 그럼 외국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메모리 칩에서 투자 기점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지만 비중이 안 크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흔들리고 아마존이 흔들리고 이런 쪽이 흔들리는 분위기에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급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보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고 싶겠죠. AI가 엔비디아가 만약에 투자가 조금 작아지거나 지체가 된다고 했었을 때는 엔비디아 실적에 영향 주겠죠. 네. 그럼 그 영향 받게 되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당연히 또 영향 받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 쇼티지야 해가지고 그냥 올랐던 거니까 그런 차익과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쟁이기 때문에 또 네. 리스크 오프 상황이 좀 가중이 되다 보니까 기타 자산에 해당되는 우리 같은 경우는요 달러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른 차익 매물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었는데 그걸 굳이 외국인들이 찾자면은 이제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타겟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네요. 뭐 결과적으로 펀더멘털은 그대로라는 건데 이번에 또 마이크론이 사상 최대 매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매출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뭐 당연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도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이거 뭐 분기별로 사실 실적이 등락하는 부분보다 연간 실적 추정치가 중요한데 네. 2월 초경에 맥쿼리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합산 영업이익을 530조 정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였나요? 노무라가 그걸 넘어서는 가이던스를 제시했습니다. 얼마나 나왔는데요? 삼성이 300조 정도. 네. 그러면은 한 540조 정도 이제 보는 것 같은데 그걸 제시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업황이 여전히 뜨겁다는 얘기인 거고요. 실적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마이크론이 저렇게 나왔으면 삼성 하이닉스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아, 그렇네요. 네.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게요. 이제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 주총이 있고요. 다음 주에는 하이닉스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나올 만한 발언들이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이제 주총을 했는데 거기서 주주환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얘기했고 네. 끝나자마자 또 7조 원 이상의 자사주 매입 공시도 했고요. 뭐 HBM4, 4E 관련한 이제 비전, 그다음에 파운드리 관련돼 가지고의 어떤 비전을 설명을 했는데 전반적으로는 확실히 우리가 상법 개정한 이후에 네. 달라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좀 더 강화된 주주 환원이라든지 소통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삼성은 글로벌 빅테크로서의 위상을 유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네. 두 번째는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ADR 상장 있습니다. 아, 검토한다고 얘기는 나오던데요. 뭐 단독이긴 하지만 그 연합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그 뉴스로 그 최태원 회장이 그 지난번 GTC에서 네. 그런 얘기를 언뜻 했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ADR이 구체화된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은 미국 가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밸류 비교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역시 주가 업사이드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갖고 있는 자사주는 전량 소각을 하고 네. 다시 ADR을 발행을 하려면은 자사주를 다시 사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주주 환원이 될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그림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역시 진행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이번 주총에서 ADR 관련 이야기도 나오는지 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상승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이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 이것도 발표가 되면서 상당히 또 코스닥 쪽에서 이런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죠. 뭐 우리 증시의 가장 좀 고질적인 문제죠. 중복 상장을 좀 금지시킨다. 이게 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자본 조달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독점해왔던 네. 그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뭐 중견기업 이상의 일부 기업들의 어떤 횡포를 이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왜 중복 상장이 이루어지느냐?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새로운 아이템이 생기게 되면 모든 큰 기업들은 다 참여를 하죠. 그리고 개인도 참여를 할 것이고 소자본을 가진 회사들도 참여를 할 건데. 문제는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했었을 때 브랜드 간판을 달고 하는 쪽에 돈이 몰립니다. 네. 그렇게 되면 소자본을 가지고 참여했던 데는 대부분 다 말라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기업이 계속해가지고 사업을 독식을 하면서 덩치를 키워가게 되죠. 네.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올라오면 상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가 기형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의 어떤 숫자만 재벌 계열 숫자만 계속 늘어나는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이게 깨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벤처 투자를 하시는, 그러니까 벤처 활동을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된다는 의미가 가장 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중복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같은 주식이 상장이 돼 있는데 밸류를 그 이중으로 받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거 밸류에 대한 노이즈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나간 얘기지만 LG화학에서 엔솔 분리해가지고 양사를 상장을 시켜놓으니까
이게 중복 상장이 돼버리고요. 그러니까 LG화학이 이걸 갖고 있어도 가치를 인정 못 받고 주가는 폭락을 해버렸던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막아버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주주 보호 대책으로서 한 단계 증시의 보호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다. 네. 주가 5천 시대에서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있어서 좀 상당한 실효성을 가진 방안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네,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은 상장 안 돼 있죠. 그렇죠. 알파벳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이름만 되면 그 밑에 계열사들이 줄줄이 쫙 다 상장이 돼 있잖아요. 아, 그렇죠. 기형적이네요. 네, 그러면 지주회사 따로 있고 줄줄이 상장돼 있으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원래 모회사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게 되는 게 되게 의미가 있죠. 확실히 이 밸류에이션이 분산되는 거를 하나로 좀 집중시킨다는 점에서 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데 가장 좋은 방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코스닥도 리그제를 도입을 한다고 하는데 리그제랑 승강제, 쉽게 말해서 저질 종목은 좀 내려보내고 좋은 종목만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 시장에 얼마만큼 큰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제 코스닥에서 조금 크면 너도 나도 거래소 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시가총액 1위만 되면 나 거래소 갈래 이렇게 네. 하면서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코스닥 시장은 항상 이게 성장을 못하고 그냥 쪼그라들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 좋은 회사는 빠져나가고 들어와 있고 부실 회사는 남아있으니까 네. 이게 시장 자체의 건전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량 기업들을 코스닥 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한 이 하나의 뭔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얘기하는 게 뭐 그 프리미엄 밸류, 그다음에 스탠다드 밸류, 그다음에 관리 밸류로 해가지고 네. 관리 쪽에 들어가는 건 부실회사들은 언제든지 퇴출시킬 요건 안 되면 퇴출시킬 준비를 하는 거고 스탠다드는 이제 일반적인 코스닥 기업으로서의 관리를 해가면서 더 한 단계 올라갈 수 있게끔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 프리미엄 쪽은 네. 지배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영문 공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감시 감독을 강화하는 대신에 ETF라든지 이런 걸 차별화시켜가지고 발행을 하게 해서 이것들의 기업 가치를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이 좀 건전화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코스닥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종목이 좀 어디에 속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 유리할까요? 시총 상위로 저걸 정하면 안 되고요. 네. 말씀 그 제도의 취지대로 간다고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되는 회사, 뭐 예를 들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성 여기에 더해가지고 미래 어떤 잠재력 이런 것들 또 재무적 안정성 이런 것들까지 전체적인 걸 감안해보고 또 지배구조 이슈까지 다 감안을 해봐서 네. 이게 프리미엄 밸류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게끔 시장이 도와준다. 거래소가 굳이 갈 필요 없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게끔 각 기업들이 분발을 하게 유도를 해야겠죠. 네. 그럼 내가 투자자라고 하면은 내가 투자한 회사가 비록 프리미엄이 아니더라도 이 스탠다드 안에 있다고 해서 이게 이상한 회사는 아니니까 일반적인 회사를 끌어올리게끔 주주들의 감시와 그다음 노력, 그다음에 요구, 그다음에 경영주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올라가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을 제공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원 목적을 제가 잠깐 잊고 있었던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섹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유가가 워낙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또 원전 쪽이 주목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좀 K원전이 하락장에서의 좀 강력한 방어조가 될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그 역할을 잘 해줬고요. 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미국 그 대민특별투자법 통과됐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3,500억 달러 중에서 조선을 제외한 2천억 달러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원전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어떤 식이든 이제 매출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SMR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력난에 의해 가지고 미국의 수요가 크거든요. 일본도 지금 나오는 게 400억 달러 정도를 원전 SMR 쪽으로 투자하는 거 바로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시장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기업체들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원전에 대한 이슈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유럽 전체가 다 이걸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폰데라이언 의장이 그 유럽에서 원전 철수한 거를 후회한다는 발언도 얼마 전에 네. 했었고요.
원전 청정 지역인 북유럽 쪽에서도 이제 원전 도입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이탈리아 다시 되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시아 쪽에서도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뭐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할 거 없이 다 원전을 지금 구체화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원전을 짓고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하게 보면 러시아, 중국을 제외하고 보면 거의 없어요. 우리밖에 없네요. 우리 거의.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일본이 미국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일본 정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한테는 기회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죠. 좀 프랑스로 나뉘어질 걱정은 없나요? 프랑스는 유럽과는 아무래도 그쪽이 장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프랑스하고 한국의 차이는 네. 일단 납기를 제대로 맞출 수 있느냐 하는 문제. 네. 두 번째는 단가의 문제. 프랑스의 밸류 체인 자체는 이 하단에 그 공급망에 주로 이제 독일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독일이 원전에 철수하면서 좀 그 수급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경쟁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진 않다. 다만 이제 네. 정치적인 이슈들이 좀 붙기 때문에 친유럽, 친프랑스 성향 쪽은 우리가 좀 불리할 수 있고 네. 그 외 지역은 우리가 해볼 만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외 지역에서도 상당히 수요가 많은 게 원전이니까요. 뭐 우리가 프랑스에 크게 뒤질 거라는 걱정 크게 안 드는 말씀이었네요. 이제 그럼 다음 주에 주요 일정들 뭐 미국 PCE 지수 발표가 되고 본격적으로 이란 전쟁의 여파가 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는 게 보일 텐데 이 필승 대응 전략 한번 간단하게 짜주시죠. 이번 주에도 뭐 지표 발표한 것들이 있었지만 시장에서 그렇게 흥분한 건 없었고 네. FOMC 나왔었지만 물론 뭐 약간 매파적이라고 했었지만 예상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다음 주에 나오는 지표 자체가 당장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여전히 지금 전쟁을 주목할 거고요. 전쟁의 장기 지속 여부 또는 네. 단기전 여부를 시장은 계속해서 파악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이 전쟁의 장기화 여부 이게 판가름 나는 게 바로 다음 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자세한 필승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